진우.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나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엄마의 삶이야. 어떻게 감히 어머니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니? 엄마만 이곳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 이 집은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엄마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어. 내가 반평생을 살았던 광주시 외곽에 자리 잡은 옛집은 웃음과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이들 사이의 고통스러운 싸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인 정연서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집, 가족의 숨 한숨 닿는 집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추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탐욕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집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나와 아이들 사이의 신성한 감정도 태워버리게 하는 불길에 휩싸였다. 저는 올해 72세인 정연서라고 합니다. 내 인생하면 광주 변두리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아 빠진 집을 떠올리곤 한다. 꿈 많은 젊은 여성 시절부터 지금처럼 대빨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기까지 40년 넘게 함께 해온 곳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벽돌, 문틀, 낡은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 다 가지고 다니는 이야기들 때문에 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던 기억이 생생하다. 1982년 늦가을 오후였다. 첫 번째 찬바람이 떨어지는 단풍잎 사이를 지나갔다. 남편 성준 씨는 그때 근처 공장에서 일을 맡으면서 저를 데리고 이 작은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된 기와 지붕과 잡초가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는 단순한 집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들어오면서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를 초대해서 이곳에 살도록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쉽지 않았다. 남편은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저는 3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장난꾸러기 장남인 현우는 정원 구석에 있는 사과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애교가 많았지만 다정했던 현미씨, 그리고 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온 가족이 오래된 난로 옆에 모여 구운 고구마를 먹고 하루의 모든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던 성준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잊을 수 없는 날도 있다. 예를 들어 1991년에 큰 폭풍이 지붕을 속력시켰다. 우리는 이웃집에서 이틀을 연속으로 지내야 했다. 상황이 힘들지만 그럴 때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느껴져요. 이웃들은 거침없이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담요를 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붕을 수리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 해는 제가 깨달은 바로 그 해였습니다. 광주는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미가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은 웃음과 눈물을 모두 목격했다. 나는 새아이가 어렸을 때 노란 불빛 아래서 공부를 했던 작은 나무 탁자를 아직도 부엌에 보관하고 있다. 현우가 대학에 합격한 날, 나와 성주는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그저 소박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몇 가지 음식들 뿐이었다. 현미가 결혼하던 날, 연분홍색 한복을 수줍게 입은 채 마당에 서 있던 그녀는 활짝 핀 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 집에서도 2005년 어느 비 오는 날 성준이를 배웅했다. 그때부터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희박해졌지만 기억은 온전했다. 지금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준이가 가꾸던 화단인 현관을 따라 있는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 때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아마도 이 집은 살 곳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일 것이다. 제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이슬이 내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담을 쓸고 천천히 빗자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 나는 10년 동안 재배해온 선추와 배추밭에 물을 주었다. 잎사귀에 맺힌 단자기는 물방울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풀을 뜯거나 물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지금도 마당은 똑같지만 나무와 나뿐이야. 아침 작업이 끝나면 따뜻한 차 한 잔, 보통은 정원에서 자란 생강으로 직접 만든 생강차를 만든다. 나는 계단에 앉아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붕댔던 그 정원은 우리 가족이 봄에 작은 파티를 열었던 곳, 여름에 아이들이 노는 곳, 그리고 오후에 성준이 앉아 신문을 읽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원이 계절에 따라 새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남아있다. 그럴 때 나는 마음이 평화롭지만 외로움이 다시 스며든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서울 생활로 바빴다. 현우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한다. 현미는 소가족으로 바쁘고 막내 아들 현지는 홍대 입구에서 작은 카페로 창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거의 나를 방문하지 않는다. 한 번은 밤늦게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이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항상 성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런 전화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 3개월 전에 현미가 전화해서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밤을 새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요리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저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에 못 가요. 그 글을 읽고 화낼지 슬퍼할지를 몰랐고 그냥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내 기분처럼 차갑게 식은 김치찌개 그릇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준이가 죽던 날 생각이 났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희미한 불빛 아래 희미한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현진이. 그는 거기에 서서 흠뻑 젖었고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그가 말하며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카페가 어려움을 겪고 손실을 입었고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과 저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내 삶이 아무리 단순하고 조용해도 가족의 사랑은 항상 타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불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여전히 내 남은 날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까? 정원의 나무 그늘에 영원히 앉아있고 싶을 정도로 무더운 8월 중순 어느 날 장남 진우가 깜짝 방문한다. 그와 함께 된 것은 아내, 민경, 내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며느리였다. 그들의 차는 정문 앞에 주차되어 수입 과일, 제비상자, 세전기 담요 등 가방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부부가 내려오고 웃는 얼굴과 큰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머나, 너희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어머니가 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지 그래요. 라고 나는 말했지만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집이 이렇게 붐비는 것은 오랜만이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허리 아프다고 들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보철물을 좀 사드릴게요. 라고 민겸은 평소보다 더 친해지려고 애쓰는 듯 목소리가 가볍지만 다소 생소했다. 진우는 또한 엄마, 우리는 바쁘지만 항상 엄마를 걱정해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오늘 엄마 보러 갈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정원에 대해서, 막 피어난 장미 덤불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비가 와서 지붕이 약간 샌 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근데 진우의 눈빛은 뭔가 너무 달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후 민경이 정원에 나다 토마토를 몇 개 따고 있을 때 비로소 진우는 내게 다가와 내 손에 친절하게 손을 얹었다. 엄마, 나 이거 할 말 있는데.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약간 초조해졌다. 무슨 일이야? 얘야? 알아요. 혼자 사는 것도 불편해요. 집은 낡았고 겨울에는 엄마가 허리를 자주 아프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더 심각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약간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우리는 엄마가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드릴게요. 거기서 우리랑 가까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진우가 설득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제의는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집 팔아? 나는 놀라움과 불만이 섞인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만약 큰 지진이나 폭풍우가 온다면 어머니는 여기에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엄마는 서울로 이사했고 우리도 엄마를 돌보기가 더 쉬웠어요. 라고 진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계속했다. 정원에서 온 민경도 동의하며 엄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엄마를 위해서일 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난방도 잘 되어 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 머릿속에는 이 집과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성준과 함께 기와를 하나씩 고쳤던 날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시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편의 손을 잡았던 때들 말입니다. 이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추억이 하루하루 생생하게 남아있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다. 저는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엄마는 너희들의 뜻을 이해하지만 난 여기서 반평생을 넘게 살았다. 놔요. 엄마 못해요. 진우는 내 대답에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그렇게 고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집을 파는 것도 엄마에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집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가요? 엄마에게 더 좋은가요? 다시 물었더니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엄마, 우리는 장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민견이 재빨리 화해했다. 그 대화는 어정쩡하게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서서 청소를 했다. 마음속으로 이름 부를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억과 감정적인 면에서요. 그날 저녁 그들 부부가 떠났을 때 나는 문 옆에 서서 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언젠가 내가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거절했다. 이것은 엄마의 집이고 모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입니다. 엄마는 떠날 수 없다. 고 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성준과 제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만들어온 제 인생 전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니? 진우와 민겸은 나의 반대를 받아들일 방도를 찾으려는 듯 조용했다. 잠시 후 민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말이 맞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통찰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진우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수화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언뜻 보았고 눈빛은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평소에 진우는 그렇게 은밀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는 항상 정직했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사이에 제가 만질 수 없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정원에 나왔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집 앞문은 항상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새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웃인 이 여사에게 물었더니 어젯밤 아들이 마당에 서서 자물쇠를 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 대신 해주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자물쇠를 받고?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쪽 끝에서 통화 중 소리만 났다. 정오까지 진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회피하는 목소리로 엄마, 예전 열쇠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해요. 열쇠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열쇠는 오지 않았다. 대신 며칠 뒤 부동산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이 집이 거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격을 책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 글을 읽을 때 내 손은 떨렸다. 눈도 못 믿고 급하게 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진우,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거의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엄마를 위해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너무 낡아서 혼자 사는 어머니는 위험하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를 구했고 매우 편리하고 우리 집과 가까웠다. 엄마가 좋아할 거야. 내가 뭘 원한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지으신 이곳을 떠나고 싶으세요? 엄마 이해가 좀 돼. 나는 말문이 막혔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배신당한 것 같았다. 엄마,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 걱정만 하고 싶어요. 이 집을 파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 우린 변호사와 얘기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들렸지만 저에게는 그저 냉정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집 구석마다 모든 추억이 나를 붙잡고 싶은 것처럼 떠오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든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집의 법적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변호사는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 선생님, 아드님이 몰래 소유권을 바꾼 것이 유감입니다. 이 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함께 산 것인데 저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제 사인을 위조했다면 저도 모르게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내가 안고 키우던 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일어난 모든 일들 후에 제 가족에 대한 사랑의 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결코 안정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곳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집안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바람을 맞으려고 부엌 창문을 열다가 문틀이 꽉 막힌 것을 깨달았다. 힘을 다 써서 올려야 돼요. 이상하게도 전날 밤, 저는 그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열었습니다. 날씨가 습해서 나무가 부풀어 오른 건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위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당각에서도 땅에 이산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운동화처럼 작은 발자국이 풀 사이에 새겨져 뒷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나 혼자만 살고 있고 나는 잠자기 전에 항상 문을 잠근다. 가까운 이웃인 이 여사에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며 고개만 저었다. 혹시 장난꾸러기 동네 아이들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야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습한 풀 냄새도 갓가라는 흙 냄새도 아니다. 그 냄새는 은은하고 맵고 약간 타르지만 휘발유 냄새와 같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냄새를 따라 나는 벽 근처의 정원 모퉁이에서 기름을 바른 오래된 걸레 조각이 잡초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뛰었다. 누가 이걸 남겼죠? 왜일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주워 비닐봉지에 싸서 집으로 가져갔다.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날이 막 어둑어둑해졌을 때 저는 모든 불을 켜고 실내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자전이 다 되어가면서 뒷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분명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다서서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뒷뜰에 희미한 불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자물쇠를 채운 채 우왕좌왕하는 남자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나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가지 분명한 징후를 발견했다. 자물쇠에는 뜯긴 흔적이 있었고 마단에는 작은 스크류드라이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땅의 흔적에서부터 휘발유 냄새에 이르기까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경찰관이 물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이 집에 평소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문득 진우, 민경 씨와의 대화, 그리고 부동산 회사로부터 온 편지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의 불안감이 커지더라도 저는 제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경찰은 나에게 조심하고 보안 시스템을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히 잠들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창문을 꼼꼼히 확인한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희귀한 전화에 아이들의 작은 표정까지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랑 직접 마주보고 제대로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이 내가 수년도만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깨뜨릴까 두렵기도 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린 후 맑았던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집안 잡동사니를 좀 꺼내 청소를 하려다가 문득 집에 빨간 노트가 생각났다. 오랜만에 확인해보니까 나는 항상 그것을 침실의 잠금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한다.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유일한 것은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서랍들을 다 확인하고 서랍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나요. 제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진우나 민경이 말고는 아무도 이 방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알아요. 잠시 정신을 차린 후 진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제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아요. 결국 오후 8시가 다 되어 진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불렀어?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진우, 집에 빨간 노트 어디 있어? 내가 가져갔지.
저쪽 끝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약간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문서를 어떻게 가져갔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그만해, 진우. 나는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최근에 아이와 민경만 왔다가 이제 빨간 책이 없어졌어요.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진우는 다음에 바로 와서 설명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마음이 공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10시쯤에 진우랑 민경이가 나와서 둘 다 집에 들어와서 진우는 긴장한 것 같고 민경이는 내 눈을 피했어. 나는 그들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물었다. 둘 다 솔직하게 말해. 빨간 노트 어디 있어? 왜 가져왔어? 진우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더니 엄마, 우리는 더 이상 숨기기 싫어요. 우리가 집문서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단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이다. 이 집은 너무 낡아서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저희가 분양 절차를 밟아서 새 아파트를 사드릴까 해요. 여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마 걱정?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어? 내가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가? 진우야, 엄마는 날 믿지 못해. 민경은 개입하려고 노력했고 달콤하지만 의도적인 목소리로 엄마,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집은 털리면 엄마가 더 잘 살 수 있다. 엄마는 이곳을 영원히 간직할 필요는 없어. 엄마에게 부담이 될 뿐이야. 부담이 더? 나는 싱긋 웃었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곳이 단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빈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던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너네 말 몇 마디 때문에 내가 그걸 쉽게 버릴 것 같아?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진우는 뭔가 더 설명하려는 듯 엉거주춤 일어섰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충분하다. 만약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즉시 빨간 책을 돌려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침묵했고 시선을 피했다. 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다. 내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빨간 책이 저당 잡혔을까? 아니면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까?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날 때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은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나를 다치게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저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이 집은 내 삶이고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것이다. 작은 부엌에서 노란 불빛이 벽에 부딪히면서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밖은 담이 깊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천문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내 마음의 냉기를 더하는 것 같았다. 진우와 민경이 마주 앉아 양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만 마음이 울렁거렸다. 나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얘들아, 나는 단지 한 번만 물었다. 누가 엄마 노트를 훔쳐갔어요? 진우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빨간 노트?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니? 그의 말투는 모든 관련을 털어놓으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민경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진우처럼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에 본 적이 없는 미소 짓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너무 보수적이지 마세요. 이 집이 돈을 가져다 준다면 온 집안이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귀를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때문에 이 집을 팔고 싶어? 이곳은 아빠가 지어준 곳이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준 곳이다. 여기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니?
목소리가 터져나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다. 민겸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한 듯 대답했다. 엄마, 실제로 그래요. 이 집은 낡은 재산 덩어리일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엄마가 왜 가지고 있어? 과거를 기억하려고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민경아, 말 조금만 해. 그러자 제게 다가왔고 달래려고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는 짓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집을 팔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완곡한 말을 들을 인내심이 없다.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었다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빨간 공채 잘 갖고 있죠. 내가 강조했지. 눈빛이 진우한테 깊이 박혔어. 이번에는 진우가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가 빨간 책을 가져간 게 맞아. 하지만 장담하건대 대출 절차를 밟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 집은 팔리지 않았다. 내 일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니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 대출. 너는 내다 평생을 사는 이 집을 담보로 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빚을 갚지 못하면 엄마가 나가서 살 거예요. 민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요. 진우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크게 할 거 없어. 나는 둘 다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내가 사랑했던, 믿었던 아이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대한다. 너희들은 내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 집은 재산의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이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잊었습니까? 둘 다 대답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그 침묵은 나로 하여금 나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노란 불빛은 세월을 위해 굳어진 손의 주름을 분명히 비추었다.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억, 섬준이가 함께 갖고 온 것 때문에 이 집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우와 나의 대결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폭풍이 되어버렸다. 작은 부엌에서 노란 불빛이 이제 내 눈앞에서 번지는 것 같다. 진우는 여러 번 질문을 한 끝에 결국 인정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진실을 말했다. 네, 제가 빨간 책을 몰래 가져갔어요.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 고백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평생을 살아냈고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섰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진우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걸 왜 해?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터졌다. 이것은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만든 재산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땀이다. 너는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니? 진우가 손을 들어 뺨을 비비자 눈빛은 어두워졌고 예전처럼 뉘우치거나 가식적인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선 시선이다. 그는 똑바로 일어섰고 내 맞은편에 한 글자 한 글자의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장남으로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침묵하게 했다.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진우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 당신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이다. 아빠는 항상 너에게 기대를 하셨다. 엄마와 가족의 유산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과거에 영원히 살지 마세요. 이 집은 낡은 기억밖에 가치가 없다. 엄마가 그를 보내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민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고 이제는 비꼬는 말투로 엄마, 현실 좀 보여줘요. 진우는 장남이고 그의 상속권은 그에게 있다. 이 재산은 단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다. 엄마가 계속 붙잡아두면 우리 중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다. 민경에게 눈을 돌리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딸기야,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널 딸 취급했어. 나는 내가 이 일을 방조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집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아니면 너에게 모든 것은 돈일 뿐이니? 부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고개를 숙인 진우는 내 말에 약간 당황한 듯하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마치 온 세상이 내 발 아래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에 거기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이 집과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명심해. 나는 너희들을 상대해야 할지라도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더 이상 진우와 민경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같았다. 그 집은 여전히 서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자처럼 조용하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지키는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집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무거운 침묵으로 끝났다. 진우와 민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냉정하게 떠나자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우리들 사이의 마지막 가는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처럼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나는 공허감이 감돌고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는데 진우와 민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떻게 진작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믿음을 주었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예전에 온 가족이 채소를 기르고 꽃을 따는 것을 즐겼던 침수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현재의 고통과 뒤섞인 옛 기억이 되살아난다. 내 마음속에는 실망뿐만 아니라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떠나다는 진우와 민경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고, 심오한 의도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줄 맨 끝에 있는 사람은 프로답지만 그에 못지않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 여사, 우리는 집의 마지막 검사 일정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 이양 절차는 향후 2주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현기증이 난다. 양도?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니? 나는 이 집을 탈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잠시 침묵한 후 부인, 관련 서류는 법률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 진우 씨입니다. 거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온몸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진우는 빨간 장부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나는 즉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안의 무력감이 분노로 변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나는 집값이 매겨졌고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곧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으로 분노에 차서 서울에 있는 진우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민경이었다.
엄마는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놀라면서도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진우를 만나고 싶어요. 당장 불러와요. 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민겸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집에 없다.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저는 예의나 예의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누가 당신들의 자의적인 결정을 허락합니까? 아직도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시나요? 민겸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해하셔야 해요. 이제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없다. 엄마가 그 집을 고집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불같이 내 안에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내 일생을 바쳐 만든 곳이야. 너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곳이야.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민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돼. 하지만 진우의 결정은 내려졌다. 엄마는 말리지 마. 그 말은 나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저는 저와 제 아이들 사이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떠났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도 내렸다. 나는 진우를 포함한 누구도 이 집을 빼앗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성준이가 평생 간직해온 모든 것을 떼앗아간다. 이 전투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작은 침실에 낯익은 침대에 누웠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았다. 천문 틈으로 바람이 휙휙 불고 정원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는 더 나쁜 무언가가 여전히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진우의 차가운 눈빛과 민경의 속셈적인 미소를 본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림자처럼 불안감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저는 일어나서 집을 돌아다니며 모든 문과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했지만 내 마음은 안절부절 못했다. 정원에 나갔을 때 창백한 달빛이 내가 직접 돌본 채소밭과 꽃가루를 덮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집을 팔았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억을 남기고 떠나야 하나? 다음날 아침 마당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계단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간단한 글을 읽을 때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집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머니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진실을 받아들이자. 나의 손이 떨리고 종이가 땅에 떨어졌다. 누가 보냈죠? 진우 씨? 민경이? 아니면 다른 사람? 그 위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럽다. 나는 일이 이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감히 믿지 못한다. 예전에는 진우가 틀려도 내가 감화할 수 있는 아이라고 늘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진우 씨가 직접 이 종이를 보낸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누가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려고 할까요? 정오가 되자 둘째 딸 현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나에게 약간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세 자녀 중 유일한 사람이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엄마, 진우 형 왜 그러세요?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다. 걱정 마요. 제가 오빠한테 말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근데 현미가 노력해도 쉽게 안 되는 거 알아요. 진우랑 민견이 너무 지나쳐서 멈출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며칠 후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나는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저는 뛰쳐나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무리의 부동산 회사들이 제복을 입고 서서 직전과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새 주인의 요청입니다. 새 주인? 나는 반복했다. 마치 하늘이 발 아래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는 아직 여기에 살고 있고 이 집을 팔기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했느냐?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집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다. 당신들은 여기서 당장 떠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렀고 내 목소리의 분노는 그들을 멈추게 했다. 잠시 후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이것이 단지 법적 전투가 아니라 자존심, 기업, 그리고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 제 눈에는 이 집이 그냥 살 곳이 아니라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 친자식을 포함한 도구도 그렇게 쉽게 빼앗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일주일 후, 자정 무렵, 저는 아주 강한 타는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내 머리는 처음에는 몽롱했지만 갈수록 강한 향기가 나를 벌떡 일어나게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문틈에서 새빨간 불빛이 쏟아져 나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빽빽하게 말리고 있다. 나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답답한 느낌이 감돌았다. 불이 났어요. 라고 나는 공포에 질려 목이 쉬며 소리쳤다. 나는 문으로 돌진했지만 손잡이를 돌려 열었을 때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 잘 잠겼어요. 온몸이 차가웠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부엌에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타는 듯한 나무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무섭도록 조용합니다. 절망적으로 나는 탈출 방법을 찾기 위해 돌아왔다. 창문.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은 쉽게 열리지도 않았다. 나무 문틀은 열로 인해 수축되었고 나는 힘껏 밀어붙여야만 했다. 몇 분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마침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틈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어오르려고 했지만 짙은 연기와 열기가 나를 숨쉬기 힘들게 했다. 뜨거운 문틀에 손을 살짝 떼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창문으로 몸을 흔들며 땅으로 뛰어들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점프슛도 다리를 욱신욱신 쑤셨다. 밖에서는 거의 평생을 살았던 집을 돌아보았다. 불길이 부엌 한 구석을 삼켰고 주황색 빛이 밤하늘을 비추었다.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은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고 몇몇은 서둘러 물을 받아 불을 껐다. 옆집 이웃인 이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왔다. 정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떨고 목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방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요. 나의 말은 이 여사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밖에서 잠그기? 누가 그럴 수 있어? 그때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고통스럽고 잔인한 번개 같았다. 이게 사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이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계획의 일부일까요? 불은 마침내 꺼졌지만 부엌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나에게 와서 화재의 원인을 물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내 방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들의 눈빛에도 의심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보고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할머니와 갈등을 빚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망설였지만 내 아들은 진우, 그는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최근에 큰 마찰을 빚었다. 경찰관은 동정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심각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더 조사할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서를 떠날 때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죠? 그 부른 집 한 구석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전쟁에서 저는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탐욕이라는 훨씬 더 어두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저는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음모라면 저는 진실을 찾고 제 삶에 유일하게 남은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누구를 상대하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탈출하기 위해 마침내 창문을 깼을 때 온 몸이 거의 지쳤고 손발이 찢어지고 열로 화상을 입었다. 내 발밑에 차가운 땀은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남아있는 유일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당에 쓰러졌고 숨을 몰아쉬며 불길에 삼켜진 집을 조금씩 보려고 했다. 불꽃에 가물거리는 불빛 속에서 멀리 내다보니 가슴이 멎는 듯했다. 길 건너 나무 그늘 아래 낯익은 두 그림자, 진우와 민경이 보인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조용히 맹렬히 치솟는 불을 달아보았다. 한마디도 그리고 나서 마치 모든 것이 계산에 들어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걸었고 실루엣은 점차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의심은 지난 며칠 동안 저를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제 가슴 깊숙이 칼자국 같아요. 절망에 빠진 진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약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불타는 나무 소리와 소방 호루라기 소리에 뒤섞여 있었다. 소방관과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팔은 살짝 떼었고 다리는 긁혔으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밤새도록 나는 병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진우와 민경의 모습이 끝없는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다음날 경찰은 진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분양 갈등, 집문서의 실종, 진우와 민경이 불타는 밤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처음엔 의혹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와 보험 서류 검토 후 끔찍한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알고 보니 진우와 민경은 불이 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집의 보험 계약을 조용히 바꿨다. 그들은 집이 불에 탄 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집의 가치를 2배로 허위 진술했다. 부엌에서 기름을 붓는 것부터 내 방의 왼쪽 문 잠그는 것까지 고의적인 화재는 철저히 계산되어 내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며칠 후 경찰은 진우와 민경을 체포했다.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만족하거나 안도감을 느끼지 않고 지울 방법이 없는 깊은 고통만 보았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에요. 모든 걸 희생해서 키웠죠. 제가 생일 때 미역국을 만들 때마다 마담을 뛰어다니며 바삭바삭 웃던 아이였죠. 자신보다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마주쳤을 때 진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씁쓸한 말만 했다. 엄마는 날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가? 진우, 내가 방금 이 가족을 타개했다는 거 알아? 이 집은 단지 돌담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요. 아니면 제 욕심 때문에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옆에 서 있는 민겸은 죄책감이 없는 듯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돌려서 방에서 걸어 나갔고 1분도 더 참을 수 없었다. 법이 개입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집은 이제 잿더미에 불과하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장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다. 저는 저의 보금자리였던 땅으로 돌아가서 자네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감박적인 타는 냄새를 동반한 찬바람이 불었다. 나는 조용히,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라도 기억이 아무리 타버린다 해도 아무도 이 집이 대표하는 진정한 가치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제 인생이고 제 가족의 영혼이고 제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